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45년 7월 16일 오전 5시 30분 미국 뉴멕시코주 엘라모고도 북쪽 사막에서 작전명 트리니티로 불린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중 비밀리에 추진한 암호명 맨하탄 프로젝트의 결실이었습니다. 성광은 400km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됐고 굉음은 80km까지 울려 퍼졌으며 버스구름은 12k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사건의 시간은 1933년으로 그슬러 올라갑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 부다페스트에서 유대인 토목기사의 아들로 태어난 레오 실라르드는 1933년 나치의 유대인 사냥에서 벗어나 영국 런던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는 핵 연쇄 반응을 발견하여 이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기에 이릅니다. 또 한편 그는 당시 저명한 물리학자인 러드퍼드에게 원자를 깨고 분열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원자폭탄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피력하였지만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국군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였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그는 엔리코 페르미를 비롯한 새로운 물리학자들과 함께 원자폭탄에 필요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입수되었고 위협을 느낀 실라르드와 페르미는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아인슈타인을 만나 원자폭탄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설득해 마침내 1939년 8월 2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핵무기 개발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카카, 최근 저는 페르미와 실라르드 간에 주고받은 연구 필사본들을 살펴본 결과 머지않아 우라늄이 새롭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라늄으로 만든 폭탄은 극도로 강력한 폭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인 맨하탄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영국과 캐나다가 합심해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군사부문은 맨하탄 지구라고 불렸고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공식 이름은 대체 자원개발이었습니다. 프로젝트명 맨하탄은 공식 명칭을 대신하기 위한 미국 측의 암호명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든 편지의 주인공인 아인슈타인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42년 9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오펜하이머와 시카고대 엔리코 페르미를 중심으로 원폭 개발을 위한 연구실, 실험실, 제조실이 건설되면서 프로젝트는 본격화되었으며 1943년에는 영국 리버풀대의 핵물리학 연구소장 조셉 로블렛 박사팀도 합류했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는 1939년에 극소수로 출발하였지만 1945년에는 고용인구 13만 명, 사용예산 2억 달러로 성장하였습니다. 비용의 90% 이상은 공장의 건축과 핵분열 원료의 구입에 사용되었고 10% 정도는 무기 개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 제조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있는 30곳 이상의 지역에 분산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일부 지역은 기밀 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통제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매우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며 당시 부통령이며 후일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해리 트루먼조차도 인류 최초의 원폭 실험이 있기 석 달 전에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쟁기간 동안 두 종류의 핵폭탄이 개발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라늄 235를 탄두로 사용한 포신형 핵분열 무기로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 가운데 0.7%를 차지하는 우라늄 235를 농축하여 탄두로 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핵폭탄은 플루토늄을 탄두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플루토늄은 워싱턴주의 햄포드 사이트에 있는 반응로에서 만들어졌고 핵전환으로 생성된 플루토늄은 화학적 분리 방법으로 농축되었습니다. 이는 포신형보다 복잡한 내폭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관련 인원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소련이 맨하탄 계획의 기술을 빼내려 한다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서부방위 사령부 소속의 방첩대에 근무하던 보리스 패시 소령은 오펜하이머의 추천으로 버클리 대학의 방사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하콘 체발리어가 소련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소련에 가장 큰 정보를 넘긴 첩보원은 영국청 요원으로 로스앨러모스에서 핵심 분야에 근무하던 클라우스 폭스였습니다. 클라우스 폭스의 간첩 행위는 1950년에 폭로되었고 이것은 미국, 영국, 캐나다 사이의 핵 협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헨리 포드, 데이비드 그린글래스, 에델 로젠버그와 줄리어스 로젠버그 등이 첩보원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파이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민간인인 로젠버그 부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 코발과 같은 첩보원들은 전후에도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소련은 이렇게 모아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핵폭탄 계획을 앞당길 수 있었고 1949년 8월 29일 핵실험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침내 1945년 7월 16일 사상 최초의 핵폭발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하였고 실험 이후 제작된 두 종류의 핵폭탄, 포신형 핵폭탄인 리틀보이와 내폭형 핵폭탄인 펜맨이 실험 다음 달인 8월 6일과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내게 되어 태평양 전쟁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담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피폭에 따른 사망자는 70만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에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가한 과학자들조차도 괴로워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폭탄 개발을 지휘했던 미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라 할 것입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고 14만 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평화적 수단으로 쓰일 줄 알았던 원자폭탄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악마의 무기로 쓰이자 그는 심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에 피가 흐르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을 주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후 적극적인 반핵주의자가 되어 수소폭탄 개발에 반기를 들었고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되었다고 자책하다가 1967년 후두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계기를 만든 아인슈타인 역시 반핵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보낸 편지에 대해 후회하였고 만약 독일이 원폭 개발에 실패할 줄 알았다면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미소 간의 무기 경쟁이 계속되면서 핵무기 개발이 가속화되자 아인슈타인은 당시 대표적인 평화주의자인 버트런트 러셀의 제안을 받아들여 1955년에 핵무기 반대 선언문인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문에 서명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